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이재현입니다.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약간 좀 이상하긴 하네요. 대표 역할입니다. 이름은 대표대만 뭐 아무튼 간에 구독과 좋아요. 어제 나온 선거보도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지금 선거 이야기 할 판이 아닌 지금 분위기여가지고요. 다른 조주민 씨 이야기 이어봅시다. 조선일보가 이거를 비판했어요.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생산업체들에게 KF94 마스크 생산량 중 일부를 KF80으로 바꿔서 생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지금 모자른 상태니까 KF80으로 하면 필터가 덜 들어가니까 생산량을 훨씬 늘 수가 있어요. KF80도 건강한 분들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죠. 수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3월 23일 사설에서 아무리 다급해도 어떻게 과학적 효과까지 뒤집을 수 있느냐.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 정부는 전문가가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의심스럽다. 정부는 KF80의 효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내놔라.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재밌는 부분은 조선일보는 이미 일찍이 KF80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보도를 내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조선일보에도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3월 13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KF94 마스크 생산 라인을 그보다 낮은 등급인 KF80이나 치과용 마스크 생산 라인으로 돌리면 단시간에 생산량을 기존 대비 18%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해줬어요. 이야,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취재한 전문가 말대로 정부가 지금 하고 했는데 있는 거죠? 갑자기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네 보도를 그냥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물어봐. 왜 입 아프게. 과학적인 설명 그 전문가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가 인터뷰해놓고.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왜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좀 이러지는 말자는 아니 거죠. 그냥 검색을 자살을 좀 해보시기를. 아니 근데 원래 자기네 신문 기사 자기 거 잘 안 읽잖아요. 봐야 돼요. 우리 민원연도요. 우리 주장을 뒤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논평, 우리 보고서를 먼저 보셔야지 돼요. 그처럼 조선일보한테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사 검색을 먼저 꼭 해보시고. 네, 조선일보 기자 여러분, 조선일보 구독하십시오. 사설이니까 아마 논설위원들이 쓰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이 정부의 마스크 정책이 말이 왔다 갔다 한다. KF94였다가 왜 KF80으로 또 바꾸니? 이게 오락가락이라는 지적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부가 KF80도 괜찮다고 해왔어요. 웃긴 건 조선일보도 그걸 보도를 해왔습니다. 정부의 그런 입장을. 조선일보 봐야 돼. 네. 2월 7일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 중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마스크 사용 지침하고 식약처의 지침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2월 초에는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KF80도 괜찮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안내를 했는데 식약처는 그때까지 KF94를 되도록이면 쓰셔야 된다는 안내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식약처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중앙사고수습본부하고 혼선이 있으니까 그럼 KF80도 괜찮습니다 하고 입장을 바꿔서 냈어요. 2월 7일에.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걸 기사로 냈어요. 아이고. 식약처가 KF80도 괜찮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라고. 혹시 자기네들도 그렇게 보도해놓고 그때는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나 보지.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락가락이다 또는 과학적 설명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기에는 조선일보가 그 이전에 너무 보도를 충실히 해주셨다. 너무 충실하게 하셨네. 아무튼 요런. 조선일보가 오락가락이구만.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결론은 구독과 좋아요. 어제 사실 우리 언론단체에 여러 가지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톡방이. 그게 굉장히 뜨겁게 달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KBS의 정필모 부사장이 비례 번호를 받았죠. 더불어시민당에 주요 그것도 앞번호에 배치된 것으로 무조건 당선입니까 이분은 그러면? 거의 지금 번호로 봐서는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언론 어제 이제 KBS 본부 그리고 KBS의 기자협회 등등이 엄청난 정말 분노의 그런 글을 성명을 내셨어요.
굉장히 공감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네. 갑자기 정치권을 휙 뛰어들면 네. 부사장 끝나자마자 출마하신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자, 논평을 좀 읽어볼게요. KBS 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논평인데요. 권력 감시견이 정당의 애완견으로 바뀌었다. 부적절 행보를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19일자로 퇴임을 했어요. 정 부사장이. 네, 2월 19일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의 8번으로 당선 그러면은 안정권으로 당선권이죠. 네.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아니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KBS에서 있다가 공직으로 갈 때 6개월 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그런 지침 있었잖아요.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민경욱 네, 민경욱 똑같이 민경욱은- 비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민경욱 의원은 뭐 하루 만에 그냥 휙 가버렸으니까. 현직인 상태에서 간 네. 거지 그거는. 아이고. 자, 아무튼 정필모 전 부사장 출마를 규탄하면서 KBS가 독립성과 신뢰성을 얻도록 이끌어야 했던 부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정당에 줄을 섰다니 개탄스럽다라고 기자협회에서 KBS 기자협회에서 논평을 냈고요. KBS 윤리강령을 보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나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정 전 부사장은 진행자나 제작 취재 담당자는 아니지만은 사실 이분이 또 기자잖아요.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사장이라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방송인데. 네. 그래서 언론윤리 차원에서 당연히 비판받아야지 될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본인이 가서 언론개혁하겠다라고 가서 얼마나 일을 잘하실지 얼마나 뭐 많은 일을 해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정말 큰 지금 해를 끼치고 그렇죠. 모욕을 정말 모욕감을 주고 이게 가시는 뭡니까, 거라는 이게. 거는 네. 사실입니다. 정말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일입니다. 사실상 예비 정치인이었던 정 전 부사장이 재임 시절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와 KBS 이익 중 어느 것을 중시하며 직무를 수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 전 부사장이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당시에 인적 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했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보도 논란이 벌어졌을 때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했다고 머리를 숙였었다. 진실을 향해 파고들었던 30년의 기자생활과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지난 한 투쟁의 날들이 고작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위한 미천이었는지 묻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이고, 진짜 뼈아픈 참. 부분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셨는지 아셔야 되는 게 본인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렇죠. 지금 KBS 기자협회가 밝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결과적으로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KBS 정상화 이후에 그 이른바 적폐청산에 자기가 앞장서서 했던 것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 KBS 보도의 잘못에 대해서 대표성을 띄고 사과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는 진심으로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당의 줄대기 위한 그러니까. 행동이었네. 이거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개인적 행동에 대한 그런 비판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이건 KBS 차원의 KBS를 대표해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KBS 자체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작업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지금 일이에요. 남은 KBS 사람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건 정말 그래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지적할 것이 KBS 시청자위원장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도 순위 승계 예비자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아이고. 이름을 네, 올렸거든요.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조 전 장관 그 인터뷰 보도 저는 늘 말하지만 조 전 장관 인터뷰 보도는 잘못된 거 잘못된 맞아요. 거죠. KBS 잘못했죠. 맞는데 네. 이것을 시청자위원회에서 어찌됐든 자체 조사를 조사했어요. 해서 이제 결과를 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었고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 썼어요, 기자협회나 그때.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속상하니까 KBS 기자협회는 또 굉장히 KBS 기자들은 자신들을 혼내주는 그런 시청자위원회 의견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너는 왜 얘도 옳다 그러고 쟤도 옳다 그러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청자위원회의 그런 입장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냈던 두 사람이 물러난 지 6개월 지나고 사실상 뭐 그냥 이런 바로 게 간 아니잖아요. 거예요. 바로 간 그냥 거잖아요. 바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KBS에게는 거예요. 정말 큰 해악인데 공영방송의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큰
훼손을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정필모 기자가 그동안 기자로서 해왔던 역할이나 부사장으로서 해왔던 역할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회가 KBS 보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판을 가했던 그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정당하고 구구절절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게 의심받고 있다는 게 문제인 그렇죠. 것이지. 그래서 두 분의 행위에 이 정치권으로 달려가 버린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 이전의 어떤 이력들은 당연히 평가받을 만하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원연이 참 현직 정치인 가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공영방송 KBS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니. 예. 구독과 좋아요. 우리가 어저께 방송에서 조주빈 씨 그 SBS에서 신상공개 미리 해버린 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신상공개 결정이 됐고 신상공개 했죠. 네. 그리고 오늘은 경찰에 출두한 거죠. 포토라인 세웠어요. 포토라인에 네. 세웠어요. 네. 거기서 또 어떤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뭐 네. 손석희 사장, 네. 그다음에 윤장현 시장, 네. 김웅 기자한테 뭐 미안하다. 네네. 자, 근데 이제 미디어 스크랩으로 몇 가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어제 미디어스 보도인데요. 하루 종일 조주빈의 두 얼굴 비춘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게 일종의 조주빈 그 사적으로 터는 보도들을 거의 종합해서 잘 정리한 네. 기사예요. 이게. 그 3월 23일 SBS가 처음으로 신상 공개한 네. 보도도 사실 똑같은 그렇죠. 비판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네. 옛날에 뭐 이랬다, 뭐 네. 뭘 4.4 한다, 점0. 뭘 좋아한다. 네. 자, 이 보도는 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랑 싸웠다가 이가 부러졌다부터 시작해서 관상 보는 걸 좋아한다. 관상. 이런 에피소드까지 진짜 두루두루 다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SBS 참. 보도를 시작으로 조주빈이 이제 포털 사이트 1위를 유지를 하고 언론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뷰징 기사죠. 사실은 어뷰징이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재미를 조회수 보리라. 장사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서 이 사람의 그 사생활, 두 얼굴 이중생활 이걸 강조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보도들의 대부분이 또 그 악마 그렇죠.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 한 개인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부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정말 질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막 악몽 만들어서 한 며칠 막 국거리를 하고 막 난리를 쳐 정말. 그런 다음에 탁 끝나버리면 그렇죠. 어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서 또 이런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 기자 단톡방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은근슬쩍 지나갔어요. 기자 단톡방은 사실 여기까지도 못 왔어. 그렇죠. 언론인들이 또 네. 보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요. 그 미디어 기자 오늘이나 뭐. 단톡방이 어떻게 됐었다 그랬죠? 기자 단톡방이 이제 네.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가 됐는데 기소 딱 한 명 됐어요. 기소 딱 한 명 됐고 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혐의 없음 또는 기소 유예가 됐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자 단톡방 사건이 언론인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익명을 써서 카카오톡 그 대화방에 모여가지고 네. 불법 촬영물, 음란물, 성매매 후기 등을 공유하고 유포했던 심지어는 특정 음란물 이런 것들을 서로 요청하고 그렇죠. 구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그래서 카톡방 대화 내역 자체들은 다 있었는데 수사 결과 기소는 한 명밖에 안 됐다. 근데 이 기소된 분도 벌금형 정도? 그러니까 이게 또 미디어지에서만 나오고 또 다른 언론사는 이렇게 네. 나왔다는 결론도 거의 없어요. 네. 우리 언론사들이 조주빈의 이렇게 개인사까지 털 거였으면 왜 그러니까. 그 기자 사회에서 일어난 사실 비슷한 일인데 이거는 왜 그동안 그렇게 보도 안 해주셨나? 안타깝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주빈 관련된 보도에서 어제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민실위원회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안에 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동으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그게 앞으로 제발 지금 단시간에 너무 이 관련된 보도들이 과열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해라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잠깐 공유를 하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벌써 어긋나는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만든 그 준수 사항들은 첫 번째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라는 겁니다. 인터넷 트래픽을 위한 낚시성 기사 생산을 지향하고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등 어떤 것도 직접 공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사진이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게 부적절하게 애매하게 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절대 올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피해자들이 올린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당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영상의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피해자 본인이 그걸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네. 수치심이 들고. 예. 그런 보도들도 이런 그게 이제 주식에 여기 두 번째 어긋난다는 나온 겁니다. 건데요. 예.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달지 맙시다라고 했어요. 장소나 구체적인 행위 등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제목으로 관심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에서도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범죄 사실 그 자체이며 세부 묘사는 사건 이해에 불필요합니다. 예. 여기 딱 라고 2번에 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그 영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단순히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보도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네. 피해자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침해고 저희가 예전에 정준영 단톡방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많은 매체들이 가해자들이 공유했던 영상의 그 내용을 막 너무 네.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종편에서는 이라는 용어까지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다 네. 인권 침해라. 자, 세 번째,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 고유의 성적 충동이라는 말 등의 표현으로 남성이 본능을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몹쓸짓, 검은 손 이런 식의 애매한 모호한 표현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가볍게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된다.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용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편은 이거 하나하나 주어까지 다 해놨네. 이 몹쓸직. 그렇죠, 많이 하죠. 네, TV조선에서 진행자가 했던 자, 얘기죠. 그렇다면 네. 반대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노리개, 씻을 수 없는 상처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평생 그 고리 우리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그렇죠. 그것이 될 수 찍어버리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깊이 공감한다면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악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된다. 이게 5번째인데요. 짐승, 늑대, 악마와 같은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용어는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하여서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게 한다. 성범죄는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증으로 가볍게 인식할 약간 야한 영화를 공유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아직도 있어요. 이걸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성착취라는 것에 대한 네. 공감대가 정확하게 안 서 있어요. 그냥 야한 거 좀 봤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네. 않는다.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심각한. 네, 그런데 이게 불법 촬영물이고 성착취물이에요. 그렇죠. 네. 협박을 해가지고 받아낸 영상들, 네네. 사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유포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흐지부지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처장님 말씀하신 그런 반응들이 인터넷상에 꽤 보입니다. 댓글 같은 거 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동 좀 본 거 가지고 왜 이래? 뭐 이런 그렇죠. 반응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있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볼 때 그런 반응은 언론이 바로잡아줘야 돼요. 언론이 진짜 보도 잘해줘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올린 거잖아. 그게 성착취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자기들이 올린 걸 봤을 뿐인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댓글에 되게 많아요. 그게 자발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성착취예요.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올리고 싶어서 막 난 관종이라 그냥 이런 거 올렸어. 이거 아이고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네. 지금 그런 식으로 강압적인 거죠. 바라보는 그런
그런 뭐랄까 독자 반응들이 그런 있다는 사람들이 거예요. 있고요. 그걸 분명하게 지적해주는 보도가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언론 네. 보도가 사실 진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나쁜 놈들의 범행 방식을 선정적으로 막 자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알려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범행에 의해서 피해자들 특히 어린 분들이잖아요. 지금 피해자들이 그렇죠. 어린 분들이 이렇게 성착취를 당하게 되는 그 구조적인 원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범죄 구조가 있어요. 조주빈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네. 그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있다고요. 그렇게 영상을 실제로 착취를 해서 뽑아내는 나쁜 놈들. 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가해자들.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더 넓은 광의의 의미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뭔가 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주들을 밝혀달라. 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진짜 저는 좀 답답한 게 이제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데 이 성착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은 피해자가 안 나오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청소년 보호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진짜 사람도 정말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데 나와서 키우는 자라나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진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래서, 구조적인 네. 문제인 거죠. 진짜 나쁜 놈은 나쁘다고 좀 해주시고요. 인식과 제도 동시에 이거를 절대 남녀 문제로 가져가셔는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범죄예요. 이게 지금 보도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지금 뭐 뚜껑 열려서 이거 가지고 뭐 청원 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그걸 또 댓글을 막 사용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네.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 자기 자녀는 다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엮여있지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측면에서 제발 내가 기사를 하나 낼 때 내 기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러니까요. 쓰고 나서. 그리고 제발 댓글 가지고 기사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러니까.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심각한 범죄 사건에 있어서 또 댓글 이용해서 기사 쓰는 게 나올까봐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댓글 이용해서 그런 거를 자극적으로 제목을 네. 달면 또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그럴까봐 걱정돼요. 좀 참. 그럴까봐.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요. 이제 손석희 사장을 언급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시간은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오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어 오늘에서 단독으로 네. 손석희 사장에 대한 그 구체적인 좀 그나마 그 전에 다른 보도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은 한번 설명은 해주세요. 보도 내용은. 네. 3월 25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입니다. 이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이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 과정에서 손석희,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 그리고 윤장현 시장에게 사과를 했어요, 갑자기. 사과를 했는데, 이제 미디어 오늘이 그 내막을 도대체 얘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내막을 조금 이제 취재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그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 조주빈이 손석희 사장과 소송 중인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아서 가족을 테러하겠다면서 사기를 쳤고 이 과정에서 손 사장 가족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손 사장에게 보냈으며 언제든 벽돌 하나면 된다. 연면에서 사람을 쓰겠다는 식으로 손 사장과 그 가족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부터 굉장히 신나서 이 조주빈과 손석희 그리고 뭐 윤장현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서 따옴표 보도를 하겠죠.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누군가가 범죄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약간 관종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토라인 문제를 또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토라인을 해서 좋은 점은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게 진짜 돌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돌을 우리가 던지는 거죠. 포토라인에 그러니까 세워서 분노 그 해소의 사람의 효과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분노 표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 마스크 다 씌우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통쾌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서 막 수많은 카메라가 막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언론이 기사로 내요. 받아주는 따옴표로 나와요. 네. 그래서 오전에 내내 실시간 검색 1위가 포털에 손석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정말 그럴 바에는 포토라인도 포토라인이지만 언론인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이런 말을 했을 때는 포토라인 이미 우리가 지금 없애지 않고 세웠어.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팩트체크에서 왜 얘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짚던가 그걸 못하면 이런 식의 따옴표 보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옴표 보도.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그냥 근거도 없이 뭐 수사가 되고 뭐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뭐라 너 아까 왜 그랬어? 그럼 또 뭐라 하면 또 그거 받아 쓰고 이것도 저는 부적절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보도의 초점이 조주빈이라는 한 개인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관종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 이 엠번방 사건 성착취 문제 이거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피해자 어떻게 보호할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제도 잠깐 다뤘지만은 뭐 미래통합당에서 뭐 조국 전 장관까지 엮어가지고 포토라인 없어져가지고 엠번방 사건 뭐 가해자들이 이득받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단 하루 만에 조주빈이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토라인이 얼마나 백해무익한 겁니까? 얼마나 무용하고 심지어는 해로운지를 심지어 언론들도 거기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범죄자한테 마이크를 쥐어준다는 게 그게 과연 해야 될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들에 언론들의 보도 역시 큰 역할을 했고 그렇죠. 검찰이 작년에 포토라인 없애겠다고 했더니 난리쳤던 우리 언론인데 포토라인 없어도 다 찍을 수 있다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포토라인이 오늘 이 조주빈의 발언과 같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더 악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지금 사실은 선거보도 모니터하다 말고 코로나19 모니터하다 말고 또 조주빈으로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사람 기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선거에 관심 우리 오늘 방송 내내 다른 얘기 코로나19랑 조주빈 얘기 해놓고 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근데 저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신 여야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 이런 성범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입장 취할 거야?라고 다 물어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선거보도에서 그런 거 후보자들한테 그래서 진짜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낼 수 있도록 국제 수사 뭐 공조 다 할 수 있고 모든 우리가 정말 반드시 모든 국회의원 여야 다 떠나서 당도 너무 많지만 제발 이 상황에서 그런 식의 보도라도 내놨으면 좋겠다. 내가 기자라면 그런 거 취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으로 엮어서 가고 싶잖아 지금. 선거보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런 선거보도라도 하시라고. 제발 각 정당의 이 성범죄에 관련된 공약이 무엇인지 그거 분석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에게도 물어보시고 이런 보도라도 좀 내놓으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역시 대단하신 게 정말 댓글에 좋은 내용 많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레이니치세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읽어드려야겠다. 레이니치세님 또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는 좀 기다렸습니다. 레이니치세가 우리에게 실망을 했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오랫동안 댓글 안 달아주셨거든요. 간만에 댓글 남기네요. 오늘 하루 종일 본 소위 엠번방 범죄자 관련 기사를 보고 많은 짜증이 났습니다. 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가 지금 공익에 보도하는 건지 무슨 소설 영화에서 반전의 인물처럼 언론들이 만들고 싶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의 단순 호기심을 자극해서 클릭만 노리는 기사에 진저리가 났을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런 쓸모없는 기사에 오히려 화가 난다는 걸 기자들만 모르는 듯하네요. 그저 클릭 한 번만 더 올리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언론사들의 제살 깎아먹는 것도 모르고 순간 앞에 놓인 트래픽에만 열중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댓글 하나만 읽었어도 끝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는 독방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독방 아닙니다. 대표방이기 때문에 저희 김서중 대표님도 자주 오십니다. 근데 우리 다른 분들도 다른 시청자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 레이니치세님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정말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은 훌륭한 언론관을 이미 지녔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탈곡기를 이제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다른 댓글은요. 제가 좀 모아가지고요. 내일은 좀 방송이 짧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더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원래 이걸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네. 왜 이렇게 벗고 난리야 그러했는데 드디어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오늘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이브 있는 날이죠. 네. 오늘은 이거 벗고 갈 겁니까? 이렇게 벌리고 가면 안 돼요. 이상해. 이렇게 벌리면. 위에 걸 벗고 가야죠. 제가 무슨 어. 변태도 아니고 갑자기. 아무튼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저희 미디어 탈곡기 영상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노출이 잘 안 돼요 지금. 네. 그래서 더 가열차게 좋아요 구독 조회수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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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사실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고 여러모로 의미가 큰데 자꾸 다른 큰일들이 터져가지고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선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진짜 큰일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끝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참.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말이죠. 네. 지금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꼼수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네. 코로나19나 또 N번방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언론사들이 좀 집중적으로 붙어줄 만한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참 아쉽습니다. 네. 오늘 기고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코로나19나 N번방 사건이 아니어도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나 그다음에 위성정당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 언론들은 계속 여전히 그냥 누가 몇 표 누가 몇 표 이것만 진짜 관전평만 내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너무 말씀하시니- 불신이 너무 깊어요 제가. 그렇게 큰일 말씀하시니 났네.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저도 그렇긴 아. 한데. 네. 언론사들이 그럼 왜 있는 거죠? 잠깐만. 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조주빈 다루는 팀 따로 있고 정치 선거 다루는 팀 따로 있잖아요. 제발 선거하는 분은 어디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선거보도 하시는 분들. 뭐 하긴요. 가서 정치인 하는 얘기 받아쓰기만 따옴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열심히 취재한 기자들이 있다 그래도 선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나 N번방 때문에 아마 지면이나 그러니까 배치 가지고 편집에서 밀릴 만들고 것 있는 같아요. 거죠. 열심히 네네. 하셔도.